제가 이 백지 설계라는 게 제가 영차원, 제가 지금 본 영업이 이제 10년 전에 영차원 때 인문과정이라고 해요. 인문과정. 그때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영업하고 나가면 아니면 저희 팀원들이나 다른 이제 지사의 다른 분들 이제 영업 도와주고 나갔을 때 아직까지도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보험 영업 하시는데 특히 생보 영업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백지 설계는 필요한 자금의 크기와 현재 준비 상황의 차이를 직접 인식한다. 미래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건데 뭐 되게 거창하게 써져 있지만 이게 돈이 얼마 필요한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그 상대방을 예시로 계산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상황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요게 백지 설계인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 계산이 나왔죠. 계산만 얼마 했어요. 너 노후자 금액 얼마 필요하고 너 지금 이때부터 지금 이때까지는 얼마 필요하고 이런 거 계산을 했어요. 됐는데 준비 안 됐을 때 너 정말 큰일 난다. 요 내용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지 설계를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험상품 내용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보험상품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에 대해서 너가 보험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보험이 너한테 어떤 필요성을 가져다 주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백지 설계가 그런 거의 일부분이다. 자, 백지 설계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인터넷에도 백지 설계, 그리고 보험의 백지 설계, 또는 인상의 백지 설계 이거 네이버나 구글이나 근데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블로그에 엄청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엄청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전에서 쓰려고 하면 좀 뭔가 버벅대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 백지 설계가 이거 얇은 거 써도 되는 건가요? 써도 되는 거. 너무 얇은 거. 그걸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진하게 나오니까. 백지 설계가 기본 정말 FM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원수사에서 얘기하는 백지 설계가 원래는 이런 그래프 형식이에요. 일자로 하지만 그래프 형식으로 하고 막 여기 이렇게 나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금선 쓰고 여기 나이선 이게 뭐 자금선 이제 나이 이렇게 써서 막 그래프를 이 나이에 따라서 그래프 내 자금이 어떻게 변동된다 이런 거를 이 지출선과 이게 수입선을 얘기하면서 막 이 차이점 얘기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육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 다 얘기를 하면 좋죠. 왜냐면 그 시간도 길어지고 할 얘기도 많아지니까. 하지만 이게 실전에서 안 쓰여지더라고요. 저도 실전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쓰여져요. 왜냐면 고객 앞에서 A4 용지 들고 가서 또는 노트 들고 가서 할 거지 않습니까? 뭐 대화를 나눌 때. 그러면 고객한테 뭐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거 쓴다고 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떠버려요.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떠버립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살짝 다운돼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매끄럽지 않아져.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정말 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있어야 되죠. 화법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게 된 게 이 일자로 하는 백지 설계를 저는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정말 편하거든요. 일자는 그냥 뭐 A4 용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또는 노트 펼쳐서 노트 끊는데 대화 나누면서 볼 수 있잖아요. 뭐 밥 먹었어? 커피 한 잔 할래? 뭐 먹을래? 알싸한 거 먹을래? 하면서도 그냥 쭉 구워놓으면 되죠. 맞죠? 쭉 구워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내용을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그 고객과의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의 나이를 표기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티키타카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 되겠죠. 너 나이가 몇 살이더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50 또는 뭐 55세 아니면 뭐 젊으신 분이랑 한다. 그러면 35세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결혼했니? 그럼 뭐 결혼 와이프 나이 30 이렇게 쓰고 자녀는 있니? 자녀 뭐 1살 내지 2살, 3살
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나이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일자에다가 체크를 딱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그냥 뭐 노트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 내가 일자를 쭉 껐으면 거기 한 3분의 1 정도 체크해서 여기다 그냥 체크 하나 해줍니다. 체크 하나 해주고 뭘 써야 되냐면 첫 번째 자녀 대학을 하고 써요. 첫 번째 자녀 대학이다. 첫째 대입. 첫째 대입이 이 인생살이 있어가지고 어떤 중요성을 끼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통계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수입과 지출이 역전하는 시점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이때까지 많죠. 수입이 이때까지 많다가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시점. 이게 통계적 자료로서 첫 번째 자녀, 둘째, 셋째 아니면 첫째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는 시점. 이게 뒤로 가면 유학, 어학연수 포함하면 당연히 더 빠르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냥 통계 자료로 이렇게 됐는데 혹시나 내가 지금 상대하는 이 고객이 고등학생 때 또는 중학생 때 첫째 자녀가 어학연수를 보낸다 라고 하면 그때가 될 수도 있겠죠. 대화를 나눈다 보면. 상황은 항상 달라져요. 그래서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그 고객에 맞게끔 대입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대입해버리게 된다. 요거를 경제적 정년. 경제적 정년 이렇게 5글자 딱 쓰는데 뭐 정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냥 후다닥 써볼 때죠. 이걸 경제적 정년이라고 해 하면서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썼던 막 나이대 있죠. 지금 현 시점이니까 현 시점. 이때 썼던 나이가 이 정도 지났을 때 이 자녀가 대입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만약에 14세다. 그럼 6년밖에 안 지났을 거고. 만약에 1세다. 그러면 19년이 지났을 거고.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고 6년이 지나시면 어쨌든 20살이겠죠. 대입을 20살 때 할 거니까. 그럼 여기 지난 시간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 위에 써주시든 여기 밑에 써주시든 얼마나 지났는지. 그리고 내 나이가 있을 거예요. 내 나이도 얼마가 지났겠죠. 내 나이도. 요거 계산 뭐 후다닥 해서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이분 보니까 7세가 지금 20살이 되니까 보니까 13년이 지났으니까 40세가 53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플러스만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는 사칙연산 다 배우셨으니까 뭐 후다닥 바로 해주실 수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딱 써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이벤트죠. 그럼 두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 이벤트잖아요. 두 번째 이벤트 자금이 뭐냐면 자녀 결혼이 돼 있는데 자녀 결혼이 막내입니다. 막내. 이것도 대충 한 3분의 이제 1 띄었으니까 여기서도 또 3분의 1 띄어서 한 요쯤. 막내 독립.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내 품을 이제 떠나고 내가 이제 부양할 필요가 없는, 내가 양육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상황이 됐었을 때, 정말 이제 자녀들이 내 품을 다 떠나서 독립을 했었을 때, 막내 독립이죠. 막내. 셋째면 셋째고 넷째면 넷째고 이 막내 독립. 지금 이 현 시점에 막내가 없죠. 현 시점에는 지금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쓰면 됩니다. 2세 계획이 언제냐? 아니면 지금 현재 2세가 있으신 분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3세 계획도 있으시다 라고 하면 그 나이 맞춰서 덧셈 뺄셈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분 볼까요? 이분은 지금 둘째가 없네요. 보니까 이분은 둘째가 없어요. 지금 첫째 자녀가 대입하고 지금 자녀 결혼 30세에 결혼을 한다. 그럼 이때 또 내 나이 플러스 해서 보니까 63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고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부모의 경제적 책임이 끝나는 시점. 부모의 경제적 책임이 끝나는 시점. 이런 거는 빠르게 탁탁탁탁 써주셔야 돼요. 이 중요한 거는 이 2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고객님이랑 인적사항 같은 거 대화 나누면서 주고받으면
그리고 나이대 다 달라지겠죠. 나이대 다 달라지고 경제적 정년, 개인적 정년 이런 시점도 조금씩 다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 후다닥 인적사항 정보 주고받으면서 옆에 써주시고 지금 잘 없어. 이 정도 됐습니다. 잘 보이세요? 조금 틀어드릴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할 거예요. 인적 사항은 뭐 당연히 사람마다 달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요. 저희가 앞으로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줘야 됩니다. 경제적 정년, 수입과 지출이 역전하는 시점부터 내 자녀를 다 독립해서 부모로서의 이제 책임을 다 끝나는 개인적 정년 시기까지 그게 뭐냐? 자금 집중기간. 돈이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죠. 자녀의 대입 시점부터 자녀의 결혼 시점까지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기간. 요 기간이 당연히 이것도 사람마다 기간은 달라지겠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자녀가 결혼을 늦게 한다. 그럼 더 길어지겠죠. 자녀가 결혼을 늦게 하고 이러면 더더욱 길어집니다. 그리고 현 시점부터 마지막 개인적 정년 때까지는 부모의 책임 기간, 부모의 책임 기간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금 내가 이게 상담하고 있는 고객의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개인적 정년 시점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의 책임 기간이나 자금의 집중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위험이 없어야 되냐? 부모에게 어떠한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게 당연히 질병이든 상해든 아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치셔도 안 되고요. 아프셔도 안 돼요. 당연히 사망하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맨 끝에 마지막 점 하나 딱 찍어서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부부의 노후기간. 부부의 노후기간. 개인적 정년 시점을 기준으로 우측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 은퇴 기간이 명확하신 분들 있죠. 은퇴 나이 명확하신 분들은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은퇴 이후의 기간입니다. 부부의 노후기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93세까지 산다라고 되어 있네요. 부부의 노후기간이 30년입니다. 이게 정말 처음 소개받는 분이랑 이런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어 선택이 조심스러우겠지만 뭐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이랑 이런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날짜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너 언제 죽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죽고 싶어? 바로 물어봅니다. 그럼 뭐 100살까지 살겠다. 나 빨리 죽을 건데, 나 80살에 죽을 건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 안 죽을 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 안 죽을 건데 이러면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우리가 얘기 나누니까 나중에 보험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93세에 죽겠다라고 딱 해놨네요. 그럼 부부의 노기가 30년. 그리고 체크를 또 해드릴게요. 경제적 정년 이전의 기간으로 수익과 지출보다 많은 시점, 저축 가능 기간. 요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컨설팅 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13년.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저축을 해서 노자산이든 뭐든 만들기 위해서 저축을 가능한 기간이 1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나중에 꼭 본인이나 우리 팀장님 본인이나 아니면 팀장님들 뭐 자녀분도 있죠.
자녀분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백지 설계를 하면 이게 돈이 얼마 필요한지 이게 현실적으로 딱 깨달아지거든요. 은퇴 이후에 적금 작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저축 가능 기간이 있고 노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노기간에 돈이 얼마 필요한지 그런 얘기 나가봐야죠. 은퇴 후에 적정 생활비는 얼마? 보니까 5억에서 10억 미만이 가장 통계 자료로는 많습니다. 그러면 딱 반 잡아서 7억 5천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달의 생활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요런 얘기를 할 때도요. 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렸을 때나 이제 봤던 그 포스터 있죠. 리어카를 잡으려고 캐리어를 잡으려고 다 있죠. 나이 들어서 리어카 노후를 잘 안 챙기시면 이제 또 국민연금 홍보 포스터거든요. 그게 그래서 연금을 잘 안 들어놓으면 리어카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잘 들어놔 그런 사람은 캐리어를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 해가지고 막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그런 관련 지식 다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면서 내가 캐리어를 잡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노생을 잘 즐기고 싶으면 이거 이상은 벌어야지. 이거 이상 번달아야 이거 이상 나와야지. 이거 이하로 나오게 되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7억 5천 정도가 평균적인 노후 생활 자금이라고 해요. 요거를 만들어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두 눈으로 인식시켜 준다 했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처음부터 이걸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가 이만큼 모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만큼을 이 기간 동안 모아야 되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백지 설계라는 걸 하는 거예요. 백지 설계라는 걸 해야 이 기간 동안 이 금액을 모아야 되는 그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10년간 저축을 한다. 매월 625만 원. 그냥 단순 이자 없습니다. 그냥 원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저축, 이런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 저축 10년간 625만 원 저축을 매월 625만 원을 벌면 다행이죠. 벌기도 쉽지 않죠. 그러면 기간이 문제죠. 버는 걸 우리가 더 벌기 못 해드리잖아요. 15년간 모은다. 417만 원. 이것도 많죠. 20년간 모은다. 312만 원. 25년간 모은다. 250만 원. 30년간 모은다. 그래도 200만 원. 7억 5천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이 앞에 나왔던 예시에 나왔던 그 고객은 저축 가능 기간이 13년이었죠. 13년이면 대략 500만 원 언저리쯤 되겠네요. 매월 내 노후 자산을 위해서 생활비가 아닙니다. 뭐 자녀 학원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나의 노후 자산만을 위해서 모으는 돈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백지 설계 나왔던 고객은 한 500만 원 언저리를 매월 벌어요. 얼마 벌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은 다 가능하잖아요. 팀장님 다 10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외면을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저희 보험 설계사는 이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회사원들은 꿈도 못 꾸죠. 대신에 회사원들은 이제 우리 또 보험의 기본 얘기할 때 이 3층 구조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국민연금, 두 번째 퇴직연금, 마지막 개인연금. 이게 이제 3층 구조거든요. 이제 노후자산 3층 구조. 이거는 보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재무 컨설팅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보험에서는 뭐 하나 더 키웁니다. 맨 밑에 4층 구조가 이 보장자산 이게 잘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보험에서는 이렇게 같이 넣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고객 상담할 때 보험 얘기 넣고 상품
고객 만나면 바로 상품 꺼내진 않잖아요. 바로 뭐 냅다 그냥 가입설에서 꺼내가지고 담보 설명하고 안 그러잖아요. 보험의 필요성과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꺼내시고 이제 백지 설계도 꺼내시고 이제 할 건데, 회사원들은 요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요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준비된 금액을 여기서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뭐 정말 갑자기 로또 당첨됐다, 아니면 또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뭐 이거 그냥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니면 상담하시는 고객이 부자일 수도 있죠. 뭐 어디 대표님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할 수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칭찬 한번 해주시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손댈 게 없는데요. 근데 다만 두 가지 위험은 이 해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뭐냐? 첫 번째가 주기상. 아까 부모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안 된다라고 했죠. 아파도 안 되고 다쳐도 안 됩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사망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솔직히 오래 살기. 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이제는 좋은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오래 사는 게 위험해요. 이거 두 개가 해결이 되는지, 본인 저축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두 개가 해결이 되는 저축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으시다, 그냥 단순 저축만 하고 계시다 하면 이거 두 개가 해결되는 상품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을 해결해 주는 건 뭔가 보험 중에서 종신보험. 이 백지 설계를 하는, 또 그리고 백지 설계 교육을 하고 그 안내를 하고 상품 설명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회사는 생명보험사예요. 손해보험사에는 백지 설계라는 게 없고 할 이유도 없죠. 종신보험 안 하니까. 이 생명보험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종신보험 팔기 제일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자보험이라든지 그냥 일반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는 종신보험 판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죠. 그 상대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종신보험을 판매가 잘 되게끔 하는 화법 드리는 거. 종신보험이 왜 어떻게 해결해 주는데, 종신보험은 일단 만기가 없죠.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죠. 저축이 아닙니다. 모니터링 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 예, 아니요. 설명 들으셨나요? 예, 아니요. 모니터링도 하죠. 이거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이에요. 우리가 환급률이 있으니까 저축의 목돈 마련을 하는 그런 상품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이지, 근본적인 건 보장성 보험. 이 보장이 어떤 게 보장이 되냐? 사망 보장이죠. 종신보험이 뭐 암 진단금이 나오거나 뭐 뇌신 진단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사망 보험이죠. 사망. 그러면 조기 사망의 그런 위험도 사망 보험이 있으니 사망 자체를 막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슈퍼맨이 하나입니다. 혹시나 사망하게 됐었을 때 재정적인 거를 우리가 해치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사망하게 됐었을 때 그냥 단순 저축을 해놨다. 그럼 그 원금밖에 안 가죠. 원금밖에 안 갑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가입해놨다라고 하면 원금 이상의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나오겠죠. 그러면 조기 사망 위험도 해치가 되고, 그리고 오래 살 위험. 종신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 고객님들은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그냥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하지만 이 종신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 죽을 때까지. 종신. 만기가 종신, 죽을 때까지. 그러면 혹시나 내가 종신보험 가입을 했다가 연금전환 할 수도 있죠. 우리 사망보험 유동화 지금 뉴스 엄청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는 뭐든 연금 전환이든 뭐든 간에 오래 살고, 내가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고 백지 설계를 했어요.
자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100살까지니까 100살도 산다 치고 100살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가 있어요. 1초 뒤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요. 1초 뒤에 1초 뒤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거 안 죽으면. 그러면 운전한 앱들 상황보험 유도가지고 썼든 어느 간에 정신보험 상품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뭔가 청약해서 받으면 죽을 때까지 받죠. 종신형 연금형을 받으셨잖아요. 종신형 연금. 일반 연금 상품도 종신형 연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위험이 해결이 안 된다. 종신보험은 첫 번째 위험도 해결이 되지만 종신형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니 오래 살더라도 내가 101살, 102살, 110, 120, 130, 200살까지 살아도 계속 돈은 나온다. 계속 종신형 연금이 있고 그런 얘기를 고객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없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그럼 고객이 그냥 아까 백지설계 첫 번째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막 그냥 돈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아 큰일 났다. 고객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성공하는 거. 네, 그냥 충격 없거든요. 아까 제가 또 얘기했듯이 돈이 얼만큼 필요한지 드문으로 인식시켜주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백지설계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와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아 내가 지금 저축을 진짜 쿼터제만큼 하고 있구나. 난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더 가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종신보험 혹시 없으면 종신보험 이런 거 다 해결되는 종신보험 하나 들어놔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또 끄덕끄덕 거리잖아요 고객이. 그러면 두 번째 성공. 이 두 번째까지 성공을 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뭐 하면 돼요? 이제 가방에서 뭐 싹 꺼내가지고 가방에서 싹 설계해서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그 상품이야. 이게 바로 그 상품이야. 당연히 그런 상품은 팀장님들이 여러 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분이 해치가 되는 상품들을 잘 비교하고 어떤 고객에 어떤 상품이 맞는지 그런 거를 비교 설계해가지고 안내를 하겠죠. 저 당연히 뭐 제가 이걸 알려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생명 H종신으로 판매를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H종신보험도 충분히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상품이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팀장님들이 또 다른 어떠한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비교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매를 판매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보니까 달러 종신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종신보험 판매하시잖아요. 그런 거다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형화 제도는 그 확정금리형 종신보험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알고 있으시죠? 변액이라든지 이렇게 금리가 이게 계속 수익성이 변동되는 그런 종신보험들은 안 돼요. 그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판매를 달러 종신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 2개, 3개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담배 피실 분 담배 한 대 피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로 H 종신하고 네.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H 종신보험도 하나생명 종신보험은 다 돼. 아니 하나 네. 하나생명에 하나로 H 네. 종신 있잖아요. 네, 네 있어. 그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환급금만 따진다라고 하면 H 종신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H 종신은 5년, 7년밖에 없어요. 하나로 고르면 그런 하나로는 10년, 15년, 20년밖에 없어요. 납기의 차이가 일단은 크죠. 네. 납기의 차이 때문에 선택 폭이 완전 달라지죠. 근데 당연히 단기납이니까 H 종신이 네, H 종신 단기납이니까 상대적으로 낸 보험료는 작겠죠. 보험료는 만약 50만 원이랑 똑같이 치면 네.
그러면 이거는 사망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이 네. 당연히 요거에 비해서 낮겠죠. 낮을 수밖에 없죠. 5년밖에 안 됐는데 사망보험금이 높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환급금도 높은데 사망보험금까지 높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낮기가 길고 사망보험은 좀 높게 잡힌다. 대신에 환급률도 완납을 하게 되면 100% 이상 나와요. 맞아요. 100% 이상 나오는데 이게 굳이 환급금을 따지고 보면 이게 더 높다는 거죠. 이거는 10년 시점에 그래도 한번 대략 120%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10년 완납해봤자 3에서 4% 정도거든요. 15년 정도 지나야 한 120%, 20년 정도 돼야 한 140% 이렇게 되니까 그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는 거는 제도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거죠. 이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죠. 나라에서 만든 거죠.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제도가 있나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난리죠. 예. 뭐 11호 부동산 정책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또 바뀌고 막 전세 뭐 지금 2년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3년 9년까지 뭐 전세 뭐 연장된다고 막 난리잖아요. 제도라는 거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도만 믿고 갔다가 지금 제 나이 때 고객을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로 상담을 하고 보험가입 시켰어요. 그분이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를 쓸 때가 몇 년 뒤에요? 한 30년은 지났을 때겠죠. 30년 뒤에 그 제도가 있냐 이거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쓰면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하나로 H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 제도의 기능을 보험회사 상품에다 넣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쓸 수 있어요.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그런 상품들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막 만들어낼 겁니다. 삼성생명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설계를 해보거나 비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로 H종신보험은 그 제도가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도가 사라지더라도 나중에 30년, 40년 이후에도 쓸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런 거죠. 15시. 보험도 저번 달 맞나요? 저번 달? 하나로요? 하나가 맞고 종신보험 자체에 대한 교육도 그 집합교육 때 한 겁니다. 한 건데 이것도 한 30분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거라서 그다가 넘어가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 요거 자료 이미 다 제가 배포도 다 해드려고 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혹시나 직접 쓰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또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빠져나온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첨가해가지고 고객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인데 앞에 이런 거는 그냥 다 잘라내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출력을 이렇게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패드나 뭐 노트북 있으시다 그럼 노트북에 이렇게 넣어서 생명 하나는 그거밖에 안 나요. 일반 편집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 애플 그거에 그러니까 요거 이제 PPT니까 PPT는 이제 뭐 어디든 넣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 하나생명 어플은 아이패드로 해야 돼. 하나생명 어플은 아이패드로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자체는 혹시나 뭐 탭이나 노트북에 쓰시는 분들은 거기 넣어서 고객 상담할 때 앞에 가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또 하면서 필기도 하고 할 거면 출력을 해서 가셔도 되고요. 그냥 땡땡땡 고객님 이거 제가 다 이름 수정할 수 있게끔 그때 해서 배포했었거든요. 아마 가지고 있을 거면 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고객 만날 때마다 이름 바꿔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요 내용 아직 변동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가 떨어졌는데 지금 2.5% 금리 그대로 가고 있어요. 두 번 더 내린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뭐 4분기 들어가지고 2번을 4분기 안에 바로 떨어뜨릴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더 떨어뜨리고 이제 한 번 더 떨어뜨리는 거는 내년 초부터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에서 이청용 총재가 4번 내리겠다 했었거든요. 그럼 총 1포인트를 내리고 그러면 2%로 만들겠다 소리거든요. 기준으로요. 그러면
0.25%씩 4번 떨어뜨리겠다. 요 내용인데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 기준금리가 지금 3%에서 올해 1월이죠. 3%에서 5월달에 2.5% 떨어졌습니다. 5월달에. 그럼 요런 시장에서 저희가 보험 설계사지 뭐 금융 전문가나 뭐 그런 사람 아니죠. 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보고 보험 설계사로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준금리 떨어지는 거는 쭉쭉쭉 나가고 올라갈 때도 있긴 있어요.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냐? 정말 국가적인 그런 큰 이슈가 있을 때, 이때는 코로나죠. 국가적 재난 상태죠. 재난. 이 앞에가 아마 10년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이런 사태일 거고, 그런 정말 전 세계 경제 상황에서 큰 이슈가 있는 일들이 있을 때나 조금 올립니다. 양적 완화를 위해서. 그런 화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주식시장이라든지 좀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다시 어차피 떨어질 겁니다. 이게 더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가느냐? 결국에는 우하향할 거다.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오른 것도 이게 자세히 보이지만 완전 축소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하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우하향하고 한 1%대 제로금리 때가 가장 이상적인 기준금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로 결국에는 내려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은행에만 저축하는 게 답일까? 은행 저축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적금이죠. 적금의 함정. 요거 아마 다 제가 한번 얘기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적금은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적금을 넣었다고 칩시다. 100만 원짜리 1년 적금을 넣었어요. 2.4% 적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넣었으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2.4%하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2%라고 칩시다. 그러면 24만 원이 이자가 돼야 되죠. 1년 딱 지났으면 내가 원금이 1,200만 원이니까 거기 2%면 24만 원이잖아. 24만 원이 안 된다는 소리야. 왜냐? 첫 달 넣은 거는 그 금리만큼 굴러가요. 주어진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만큼 굴러가거든요. 둘째 달은 1년이 아니고 11개월 굴러간 거죠. 그러면 12분의 11로 다시 곱해야 돼요. 그렇게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만 굴러간 거죠. 그러면 12분의 1이 곱해져요. 그럼 결국에는 금리가 내가 2%든 3%든 은행에서 얘기하는 금리가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목금리는 은행에서 3%니 2%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 이하의 금리가 있다. 그래서 명목금리 3%대, 실질금리는 1에서 2%대. 은행을 통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 예를 한번 넣어볼게요. 연이자 100만 원 받으려면 연이자 100만 원, 월이자 100만 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연이자 100만 원이에요. 월 900만 원. 12개월. 원금 엄청나겠죠. 900만 원씩이나 넣어요. 원금이 1억이에요. 근데 1년 이자가 99만 원. 2% 이자가 했습니다. 당연히 3%, 4%좀 올리면 떨어지긴 하겠죠.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800만 원대, 700만 원대 되겠죠. 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계속 이게 은행으로만 지금 하면 안 된다. 저축을. 은행으로만 좀 저축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과거. 그럼 그 은행으로 이게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럼 은행으로 고집을 하실까? 그런 분들을 보니까 과거에 은행 보면 이런 상품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25%. 이런 상품이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됐었고, 이런 상품으로 불축적을 해왔던 세대이고, 그 세대의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았던 자녀이기 때문에 은행이 답인 줄만 알아요. 그냥 경제나 금융 환경에 좀 관심이 별로 없으시면. 왜냐면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직업이 있겠죠. 그 직업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비공이라 합시다. 자동차 전비공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업계에서 탑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이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 과정에서
금융 공부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이런 쪽을 모릅니다. 오히려 저희 영업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빠꾸매요 이런 것들. 아 은행 요즘 다 없지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 하지만 정말 전문직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 너무 똑똑하고 다 세상 모든 걸 다 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저희 아버지가 왜냐면 선생님이시거든요. 은퇴를 하시지만 저희 아버지 뭐 경제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 선생님이 사기치기 가장 좋은 직업 1순위라고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정말로 그 정도로 이게 계속 이렇게만 전달받아왔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답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랬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최신 뭐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뉴스 기사는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계속 하셔야 당연히 더뭐 갈비탕 더 16,000원짜리 있으면 16,000원짜리 또 한 끼 식사에 2만원짜리 있으면 2만원짜리 더. 왜냐면 일단 물가가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가가 높아졌다 지금. 금리는 낮고 저축을 해도 답이 없는데 지금 이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요런 얘기. 그리고 또 예적금 금리 인하.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라고 하면 선진국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OECD 국가에서 대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가계 대출이 가장 높다. 대출 의존도가 가장 높다. 대출 의존도 상승되고 급여 잘 안 오르죠. 급여 잘 안 오르고 물가 상승률 높고 세금 많고 빈익금 부익부는 더더욱 심하대요. 여기 대구로 치면 저기 범호동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그분들은 지금 이 부익부에 들어가겠죠.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제 빈익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점점 심화될 겁니다.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하면 추파춥수라고 하더라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추파춥수로 간다. 그게 뭐냐면 서울로 예를 들어 서울 위성도시들이 많잖아요. 위성도시를 많이 만들어놨다라는 이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글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져나가는 거죠. 인구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 선호도는 어때요? 좀 더 좋은 거 다 똑같잖아요. 강남 좋다, 압구정 좋다, 청담 좋다, 뭐 한강뷰 좋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몰리는 곳이 한정적으로 이 좁은 데로 몰린다. 좁은 데로 몰리고 위성도시는 점점 가느다라진다. 그래서 추파추수 막대사탕 효과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 별거 없습니다. 돈을 항상 얘기하자면 백지설계 저는 이런 돈을 더 벌게는 못 해드립니다. 더 벌고 싶다라는 막 그런 막 열망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뭐 하면 돼요? 설계사. 리크루팅 하면 됩니다. 그분들 설계사 하면 돼요. 그냥 얘기 나누다가 계약하러 갔다가 얘기 나누니까 내 일에 관심 너무 많은데 리크루팅 하면 돼요. 그러면 리크루팅 하시고 본인 계약, 가족 계약 이제 본인이 직접 설계해서 계약 넣으면 수당도 본인이 챙겨가시고 하실 수 있다. 보험에 대해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방법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방법만 바꾸셔도 고객님이 같은 돈을 모으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이자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자를 만들어 드린다라는 게 뭐 주식 종목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코인을 뭐 알려준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정석적인 루트로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게 뭐냐? 세로가 아닌 가로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초등학생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로저축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세로저축.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저축을 하시고 그 목적이 달성되겠다 싶으면 그걸 해결해버리고 이렇게 갑니다. 뭐 보통 남자들 차 사기 위해서 돈 모으죠. 차 사기 위해서 돈 모을 때 연금을 따로 또 안 넣죠. 그냥 오롯이 몰빵 차 사기 위해서 돈 다 때려 모으죠. 그리고 나서 또
그러고 나기 위해서 또 돈 몰빵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자금. 그리고 계속 몰빵하는 거. 뭐 이게 해결이 잘 된다 하면 이래도 사실은 사용 됩니다.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고 해결이 이렇게 해서 결국 잘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잘 사는 거니까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모았다가 써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내 양육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내 노후자산이 줄어들고 하는 형태가 너무 많다. 노후자금 땡겨다가 자녀 결혼시키고 노후자금 땡겨다가 뭐 자녀 사업하는데 보태주고 뭐 이런 환경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자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돈을 모으더라도 조금 더 크게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봅시다 고객님. 그게 어떤 방법이냐? 동시다발적으로 기간을 다르게 해서 또 금액도 당연히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같은 이 금액이 작게 나와 있지만 같은 원금이 같아요. 원금 똑같이 2억 4천입니다. 근데 방법만 다르겠는데 이자가 8천만 원이고 2억 1천만 원. 이렇게 이자 차이가 1억 이상 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방법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이 방법을 다르게 했을 때 저희가 추천하는 상품도 있죠. 저희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 그럼 보험 상품을 팔아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적금 상품 추천할 수도 있고요. 맞죠? 적금 상품 추천할 수도 있죠. 저희가 이게 전체적인 컨설팅을 재무에 대한 컨설팅을 다 해준다고 치면 적금 상품 추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비상금이라고 하면 뭐 CMA 통장 또 ISA 계좌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추천해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 그럼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추천하면 저희한테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저희 수당 하나도 없죠. 저희 봉사한 거죠. 자원봉사한 거죠. 저희는 보험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과정에서 보험 상품에 어울릴 만한 게 뭐냐? 결국에는 노후 쪽으로 와야 된다. 우리가 종신보험을 못 팔더라도 연금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노후자산에서는 우리 보험 상품을 충분히 적합할 수 있다. 그럼 이 노후 상품 중에서 좋은 상품이 어떤 게 있느냐? 요 세 가지가 되는 상품으로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저축 상품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뭐 1년짜리, 3년짜리 이런 거는 은행으로 금리 비교하셔가지고 저축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좀 어느 정도 투자의 성향도 있고 그러면 CMA 통장이라든지 ISA 계좌, 연금저축 펀드 계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펀드 투자 하시면 됩니다. 지수 투자, S&P 500 투자 뭐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노후자산 등 그런 투자의 목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해당이 다 되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객님. 그럼 세 가지 어떤 게 있느냐? 확정이죠. 고정금리 해야 됩니다. 변동금리는 안 돼요. 변동금리. 그리고 복리효과. 단위 상품은 안 됩니다. 복리 상품이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뭔가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비과세입니다. 이거는 정말 항상 머릿속 그냥 생명보험 설계사라고 이제 우리 GA에 있지만 어쨌든 생명보험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설계사라고 하면 이 비과세가 1순위가 돼야 돼요. 항상 고객에게 얘기할 때 뭔가 보험 상품 어필을 하거나 이 생명보험 어필을 할 때는 비과세, 무조건 비과세. 여기는 지금 세 번째로 되어 있지만 비과세가 가장 큰 어필이 되어야 된다. 아이테크 시대라고 합니다. I가 인슈어런스, 보험 용어 인슈어런스인데 이런 거 보험 관련된 보험으로 뭐 재테크하고 보험으로 뭐 절세하고 하는 책이 그냥 여기도 교보문고죠. 서적 맞죠? 교보문고 같은데 가시면 베스트셀러 그 관련 분야 베스트셀러 이런 데 가시면 엄청 많은 보험 관련된 책도 가서 한번 사서 그래도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 많습니다. 당연히 주다골 적립 시기에 확정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비과세 복리통장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렇게까지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 또 이제 뭐 하면 돼요? 가만히서 사근해서 사인 받으시면 돼요. 얼마 할래로 그냥 끝내면 됩니다. 얼마 할래? 클로징 멘트가 얼마 할래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갸우뚱거린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복리를 모르신 사람은 없어요. 복리 자체를. 왜냐하면 복리라는 거는 중학교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시각적인 걸로 뭔가 좀 더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단리는 이렇고 복리는 이렇다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해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비과세 왜 중요하냐? 이자 소득세 15.3% 이것만으로도 중요합니다. 이자 소득세 15.3% 이것만으로도 비과세. 저희 TV 채널 좀 번호 위로 올리다 보면 금융 관련해서 막 토론하는 그런 채널들 많죠. 근데 보면 저널리스트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금융권 상품 자체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죠. 하지만 그 비과세, 기타소득세라든지 배당소득세라든지 금융소득에 대한 그 비과세 엄청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그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이자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자소득세가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15.4%를 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5.4%가 크다면 커요. 하지만 선진국은 더 커요. 은행에 1억 저축을 했습니다. 이자가 1억 생겼어요. 그럼 2억 됐죠. 2억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고 1억에 대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 60%.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나라에 돈을 찾았어요. 내가 2억이 됐네. 2억 됐어. 그래 적금 해지를 했어요. 돈을 찾았어요. 1억 4천밖에 안 들어옵니다. 6천만 원이 가져. 나라에서 가져.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줄이진 않는 거라는 거죠. 암만 이게 정부가 지금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 정부가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세금은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세금은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건도 완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지금 10년 유지잖아요. 5년 넘 10년 유지. 그리고 저축성보험이 같은 경우는 일시납 1억, 월 납입금 150만 원 이런 조건들 있죠. 그 조건들을 완화시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율도 올릴 거다. 내리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예 비과세 자체, 이자소득세 비과세 자체를 없애는 논의도 한대요. 이게 당연히 방금 발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답니다. 그럼 이자소득세가 아예 이제 비과세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지금 빨리 가입해놔야겠죠. 없어지더라도 내가 가입해는 이 상품 자체는 비과세 상품이니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지금 슬라이드가 많잖아요. 지금 한 20몇, 30몇 슬라이드 지금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셔도 앞으로 고객 만났을 때 이런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런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고객도 충분히 받아들이기 편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이 저희가 100만 원짜리 5년납, 예를 들게요. 100만 원짜리 5년납 가입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아예 못할 상품은 아니죠. 100만 원짜리 5년납 이런 거는 당연히 사회초년생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40대, 50대 분들은 100만 원짜리 5년납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5년 딱 납입을 했어요. 10년 시점에 보통 몇 프로죠? 저희가 알고 있는 퍼센트가 한 120% 정도 왔다 갔다 하죠. 119%, 120%, 111, 121% 이 정도 되잖아요. 상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전 회사가 아마 5년 납이다라고 한 10년 시점에 120%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럼 120%다. 그러면 원금 6천만 원, 20%가 붙었어.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붙었다라는 거? 1,200만 원 정도 원금 이자가 붙었다는 거죠. 10년 시점에.
1200만 원 이자가 붙었어요. 100만 원짜리 5년 가입하신 분이 10년 시점 되면 자, 그거 생각하시고 이거 한번 볼게요.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 관련된 저축을 했습니다. 이자 소득 원금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이자랑 생각하는 거예요.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갔다. 1000만 원 넘어가면 뭐가 오느냐? 건보료. 여기서 건보료 나 정말 행복하게 내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다 내기 싫죠? 저도 내기 싫어요. 건보료가 올라요. 건보료. 그리고 아까 지금 이미 100만 원 5년 납 10년 시점 되면 이게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미 건보료 올랐다고 하셨거든요. 건보료 바로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더 뭐 이런 상품들 뭐 여러 개 가입해놨다. 저축을 좀 많이 해놨다. 2천만 원 이자가 2천만 원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건보료는 무조건 상승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안 나오네. 현재 건보료. 맞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건보료는 무조건 올라가고 이 소득이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종합과세. 지금 이게 이자 소득세는 분리과세 하거든요. 분리과세. 아까 세율이 얼마라고 했죠? 15.3%였죠. 근데 이자 소득이 한 2천만 원 넘어가시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회사를 다니시더라도 고위직이실 텐데 그분들은 일단 세금 자체를 많이 내겠죠. 소득세를 많이 내겠죠. 못해도 30% 이상 세율이겠죠. 좀 장사 잘 된다. 5억 이상 매출 5억 이상 벌어간다. 40% 넘어가겠죠. 네. 45%까지 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정말 좀 이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내가 번 이자 소득이 종합과세로 넘어가. 15.4%가 아니고 40%, 45% 이렇게 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건보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모은 나의 이자가 비과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과세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자소득이 지금 이자소득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융소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융소득에는 뭐가 있냐?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자소득은 그럼 2천만 원에 안 됐네. 근데 이 사람이 주식에 돈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좀 받습니다. 뭐 연으로 치면 몇백만 원 또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배당 받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 계좌에 한 몇 억 있으신 분들. 그러면 그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결국에는 똑같이 종합과세 된다. 그럼 이게 내가 열심히 또 배당을 열심히 받으신 분들도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쨌든 건보료는 점점 올라가면 건보료 100만 원 낼수록 150만 원 낼수 있어요. 건보료만. 그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열심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짱 그런 거죠. 이자 많이 쌓이면 뭐합니까? 건보료 올라서 매달 내는 돈 많아집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강남 부자들 보험을 돈 버는 방법은 중심보험이다. 요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최순실 알죠? 최순실이 막 몇백억 그 자산을 이게 했잖아요. 이렇게 횡령했다 했잖아요. 그 돈을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어디다가 다 넣었지 아세요? 정신보험에다 다 넣었어요. 정신보험에다 다 넣고 왜 그러면 저축성보험에다가 왜 안 넣었냐? 저축성보험은 일시납 한도가 있죠. 1억원밖에 안 되죠. 정신보험 보장성보험이니까 일시납 한도 이런 게 없죠. 월납 한도도 없고 종신보험은 다 때려박아. 종신보험은 또 이게 뭐 세무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어쨌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뭔가 상속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사망보장도 뭔가 국고환수나 보장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 수익에서도 좀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넣어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 보험이라는 게 특히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이용할 만한 방법이 너무나도 많다. 그냥 우리 단순 5년납 뭐 단기납 종신보험 5년납 50만 원, 5년납 100만 원에서 황금률 뭐 120%, 120%냐 121%냐 우리 예정률 좀 떨어졌다고 뭐 황금률 좀 1% 떨어졌다고 이 상품 안 좋네 안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 황금률 1, 2%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비과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기 설계를 할 때 그런 조기 상황이라든지 오래 살 위험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해지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일단 들어놓고 완납하시면 뭐가 됐든 간에 이득이 되는 상품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가입했다 한들 완납만 하시면 이득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요런 거 하나 딱 보여드리고 끝내면 되겠죠. 마지막에 딱 비교 뭐 비교를 내가 넣고 싶은 비교를 더 있으시면 칼을 더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머릿속으로 비교를 해서 더 막 넣고 싶은 멘트들이 있다. 더 넣으셔가지고 은행 더막 까내리면 돼요. 은행도 충분히 좋지만 이게 상황에 지금 이런 상황에는 이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죠. 보험 비과세 통장 보증금이고 비과세고 만기가 없죠. 만기가 없어서 냅두면 냅둘수록 계속 이자는 불어나죠. 그리고 납입 면제 특약이 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남면 걸리면 회사가 또 대납도 해주죠. 추가납이 가능하죠. 연금도 수령 가능하죠. 복리죠. 보증률이고 이 뭐 보험회사별로 여러 가지 전환들이 있겠지만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스마트 전환이라고 피보험자 변경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또는 내 이제 직계 이제 손자 손녀한테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대 이전이 가능하다. 이 2.5% 고정금리 상품 세대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거. 이게 플랜도 정말 짝이 나름이 상품 이 하나생명 전세는 잘 만진다. 내가 하나생명 전세 만질 줄 안다라고 하면 전환하거나 추가 납입, 중도 인출하는 예시를 다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중도 인출 얼만큼 하고 뭐 이런 것들 언제 또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얼만큼 뭐 몇 세까지 이런 걸 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 정해서 그걸 설계서를 뽑으면 그게 다 설계서한테 들어가서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세의 그런 이제 부모가 50세 부모가 가입을 했어요. 5년 납입, 7년 납입, 10년 납입 가입을 했습니다. 완납을 해서 중도인출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다 썼어요. 돈을 다 썼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일단 가지고 있어요. 돈을 안에 뭐 최소 금액만 남기고 돈을 다 뽑을 수 있잖아요. 최소 금액 남기고 돈을 다 썼어요. 이미 다 썼어. 그냥 이거는 2.5% 비과세 공유통장 그냥 빈털터리 공유통장일 뿐이. 중도인출해서 돈을 써버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과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도 별로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자녀한테 줘버려요. 피보험자 전환을 해서 계약자 전환과 피보험자 전환 자녀한테 줘버려요. 자녀가 이 통장을 받을 때 당시가 혹시나 뭐 기준금리가 0%대다 2.5% 고정금리 상품이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가입하려고 하면 뭐 지금 일본만 봐도 1%가 고금리잖아요. 은행에서 1% 적금 고금리라고 대문짝만 해서 광고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혹시나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 2.5%짜리 그냥 비과세 공유통장 빈털터리 공유통장을 받았다 해도 얘가 여기다 저축을 할 수 있죠. 추가납입 해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 저축을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계약자는 피보험자 다 본인인 거예요. 수익자는 뭐 법적 상속이나 또 그 자녀의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법적 상속이랑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커서 돈을 막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 자녀가 커서 또 자녀를 넣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나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은 이 자녀의 자녀한테 가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자녀는 또 이 돈을 또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세대 플랜까지 가능하다. 종신보험도 이게 활용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보존료 세대 이전 가능 이것도 엄청 큰 이점입니다. 요게 또 어필 하나 하자면 이게 뭔가 멘트 하나 더 치자면 송은이 얘기 항상 하거든요. 송은이 얘기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그 TV에 나온 송은이. 네. 배우면 송은이. 네. 그분이
무명 시절 때 30년 전 무명 시절 때 한 보험회사에 고정금리 8%에 그때는 연금이 고정금리였어. 종신보험. 지금은 고정금리 연금이 없죠. 연금이 고정금리. 그 8% 정도 되는 고정금리 상품을 가입을 했대. 근데 지금 전화가 계속 온다. 해지하세요. 해지하세요. 하나씩. 해지하면 뭐 무슨 뭐 상품 드리니 보험회사에서 그런 연락 계속 온다. 그럼 해지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상품이 지금은 기준금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 성원이의 8%짜리 연금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을 꼭 잡으시라. 그리고 우리가 월납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도 추가납입은 월납에 몇 프로까지 가능해요? 웬만한 보험에서 다 동의하는데 100%까지 가능하고 100%까지. 내가 월납을 뭐 해서 총 납입 금액이 6천만 원이다. 100만 원짜리 월납이 6천만 원이요. 그럼 6천만 원을 더 추가납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장의 크기라고 저는 얘기해요. 본인이 여력만 내신다고 하면 이게 세대 이전도 가능하고 비과세도 볼 수 있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시거나 돈이 많아지실 때 돈을 더 넣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월납을 조금 더 늘리시면 또 어떻게 했냐? 월납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연납을 좀 늘리시면 어떻겠느냐? 연납하면 어차피 총 납입 금액이 커지니까 연납을 늘리든 월납을 늘려야 저희 소득이 어차피 늘어나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도 고객님에게 좀 업셀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제 소득 더 많이 내자고 그냥 뭐 연납 좀 더 길게 하고 월납 좀 더 높게 하고 이게 아니라 고객님에게 본인 통장의 크기를 얘기하면서 좀 더 키우시는 게 나중에 큰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거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한 30분 했거든요. 일단 한 30분 정도 했네요. 보면 월납 한도도 있거든요. 월납 한도랑 일시납 한도 다 있어요. 월납이 150만 원이고 일시납 1억. 그 월납으로 했었을 때 뭐 원금 포함, 이자 포함해서 1억이 넘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월 100만 원에 10년 넣으면 1억 2천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건 상관이 없다. 상관이 그럼 없죠.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없잖아요. 네, 그거 그거 상관이 비과세 다 비과세라고. 네. 제가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1억을 자꾸 얘기하니까. 1억은 일시납. 일시. 어. 뭐 돈 있으신 분들 뭐 1억 어디다 투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권유하면 되는데 뭐 월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고 이게 상품을 여러 가지로 저축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 소극적인 방법을 해버리죠. 합산적으로 해버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 깨져버려요 비과세.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여기다가 100만 원 하고 여기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5개를 가입을 했어요. 안 그러면 돼요. 안 된다고요? 네. 인당 한도가 150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기간이 막 다를 수도 있잖아요. 10년, 15년, 그거 5년 그거 어떻게든 산정을 합니다. 그 국세청에서 산정은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든 산정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오버가 된 거가 이제 종합 과세 포함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오버하는 거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오버되면 뭐 종합 과세.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넘어간다라고 하면 종합과세는 아니고 이자 소득세율로 계산이 되겠죠. 15.4%.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최고가 45%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저축성 보험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을 안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을 보장성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성은 2천이 넘어가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2천 이거는 동일한 건데 아. 1억 150만 원 휴식 시간.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보장성. 아. 보장성은 그럼 이자가 무조건 2천이 넘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 이게 보장성도 이제 비과세가 됐잖아요. 네네. 얘든 비과세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비과세가 되면 상관이 없고. 비과세가 되면 아무 상관없죠. 이거랑은 상관없고 비과세가 안 되는 상품들이면 이게 넘어가면 안 되죠. 이자 소득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그래. 거고. 근데 만약에 저축성 보험으로 우리가 굳이 황금률을 따지면 저축성 보험이 없잖아요. 연금이 당연히 중심보험보다 더 황금률이 높으니까 네. 상품 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황금률만 따지고 이걸 막 가입시켰어요. 좋다고 막 가입시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비과세 다 깨져. 비과세가 혜택이 안 돼버리면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네.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넘어가게 돼버리면 아까 전에 건물 올라가고 종합과세 되고 종합과세 이래 돼버려. 그리고 저축성 보험도 아까 얘기했던 1억이랑 150만 원 요 한도도 잘 보시면서 이게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저희 보험 설계사들이 어떻게 이 계산법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럴 바에는 그냥 나중에 나중에 비과세 깨져가지고 원망 소리 들을 바에는 그거 부정성 가입을 시켜라. 부정성은 상관없다는 1억이 넘다는 2억이 없어서 상관없다는 그 보장성이 그러면은 상환보험 깔려있을 그거예요. 그냥 뭐 H 정신 그냥 보장성이라고 하면 모든 정신보험 정신보험도 다 모든 보장성 보험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가입하는 그냥 건강보험들도 다 보장성 보험. 맞아요. 그러면 운전자보험도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을 10개씩 가입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가입. 그렇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많은 강남 부자들은 돈 버는 방법 정신보험 돈 번다. 이자야 당연히 뭐 다른 저축 상품이라든지 소득 상품에 비해서 작겠죠. 맞죠. 작은데 그리고 작지만 장기로 봤었을 너무 때 간다는 거죠. 이게 2천만 원 그냥 넘어가고. 또 부자들은 뭐 주식이 많아요. 주식이. 투자 수익보다는 세금이 더 문제라서. 맞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은 많아요. 세금이 제일 먼저라서 그래서 정신보험으로 많이 가입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또 그렇죠. 거기에다 부담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금융소득 안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거든요. 네. 금융소득 세가 15.4%예요. 맞아요. 그럼 이자든 배당이든 이게 얼마까지 15.4%가 적용되느냐?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이거는 종합과세. 맞아요. 이게 아이가 이자가 2천만 원 넘어가면 부모님한테 종합과세 넘어간다. 이래 돼버린다. 네, 배당도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이거 두 개 합쳐서 이래 돼버린다. 맞아요. 근데 배당 주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배당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거기에 따라 플러스가 되려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비과세 받아야 돼요. 비과세를 받자. 배당도 비과세를 뭐 아니 오늘 주식을 좋은 했어줘야 돼. 이번 달 25일. 그럼 수고했어요. 만약에 20%면 만약에 가져가면 되고 근데 만약에 13일날 지금 돈을 냈다 그다음에 25일날 돈이 빠져나가 그래도 이제 한 상품 그뭐 한 달 치면 한 상품만 빠져나가 전체 한 상품 그리고 두 달 치면 또한 번 더 빠져나갈 수 다 그러니까 다 합쳐가 150만 원. 뭐 100만 원짜리 예, 두 개로 합쳐서 이렇게 이제 이때 두달 치면 연금 다시 주고. 그러면 회사는 옛날에는 그게 한 방에 많이 요즘 큰 회사는 다 처리하더라고. 지금 그리고 옛날에는 통째로 본인이 관리를 해요. 맞아요. 내 통장에 내가 맞아요. 내가 뭐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내가 본인이 관리하는 파일럿 종치는 비과세 이게 연금저축이라는 10년 상품 자체는 보험회사에도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이거 뭐 다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 계좌에 연금저축 이게 금융회사에서 다 판매하거든요.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증권사에서 판매를 한다. 그럼 연금저축 펀드예요. 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 보험이고 연금저축 계좌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해서 납입하는 동안 납입 중 세금 혜택을 받아요. 납입 중 세금 혜택. 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게 5,500만 원 이게 위냐 아래냐 여기 아래 위냐에 따라서 세공제 받을 수 있는 그건 다르거든요. 내가 5,500보다 못 번다. 이게 종합소득 기준이기도 한데 우리 근로소득 기준은 또 작아요.
4천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기준. 근데 뭐 어쨌든 요 기준이 있고 요 기준보다 낮거나 높거나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좀 달라지는데 좀 내가 소득이 낮다. 소득이 낮다. 그러면 지방세 포함해서 지방세 포함입니다. 이게 어렵죠. 원래는 15%인데 지방세는 요 15%에 10%가 없잖아요. 부가세처럼. 그럼 16.5%. 그냥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소득을 좀 많이 번다. 그럼 세금 혜택 좀 얼마 되잖아요.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럼 좀 돈을 많이 번다. 그럼 12%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포함해서 13.2%. 요거를 세액공제 받거든요. 뭐 어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연 납입금에 곱하면 돼요. 연 납입금. 그럼 최대 한도가 얼마인데 연 납입 900만 원. 이 보험에서 시험 칠 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차 돼도 아직 알고 있잖아요. 이거 현장에서 쓴 내용이거든요. 현장에서 고객 상담할 때 이런 내용 다 얘기해드려야 돼요. IRP로 치면 900만 원인데 저희 보험회사 직원이잖아요. 연금저축 보험을 팔아야 되잖아요. 보험회사별로 연금저축 상품이 있거든요. 손해보험은 없습니다. 생명보험에 이제 하나생명은 하이드림이라는 상품이 있고 하이드림 연금저축보험 이런 상품이 있고 다른 보험회사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상품만 한도가 600만 원. 한도가 600. IRP 포함해서 900만 원. 근데 연금저축보험은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이 연납 600만 원 내려면 월납 어떻게 50. 그래서 최대한도 50만 원까지 가입시키면 세금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소득 기준이야 600만 원에 이거 곱하냐 이거 곱하냐지. 돈 많이 번다고 돈 적게 벌어라 할 수 없잖아요. 세금 혜택 많이 보라고. 그냥 뭐 이거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600 곱하기 이거냐 600 곱하기 이거냐 최대로 받는다. 그러면 99만 원 정도 계산 때리면 99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내가 막 연말 계산했어요. 세금 막 계산이 나왔어요. 개 내야 될 건지 환급을 받을 건지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99만 원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입하신 분.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는 계산하기 전에 나의 소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거고 세액공제는 다 계산되고 난 나의 세금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그냥 겉핥기식으로 쉽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또 검색하시면 저도 제 선생 네이버입니다. 저 궁금한 거 다 네이버거든요. 다 제가 왔어요. 저도 그렇게 막 검색해서 저도 막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럼 잠시만요 하고 네이버 검색해서 저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화가 안 받는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검색하시면 제일 빠르시다. 챗GPT도 좋아요. 챗GPT도 좋습니다. 근데 챗GPT가 예전에 한번 챗GPT로 내기를 했었거든요. 제 이제 그 약사인 친구가 있어요. 정말 약사. 공부 엄청 잘하죠. 약사인 친구가 뭐 자기 이제 재테크 공부한다고 막 이런 걸 막 공부를 했나 봐요. 술 먹다가 막 얘기 나왔는데 이게 뭐가 딱 걸렸냐면 900만 원이 600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딱 이게 둘이 딱 안 맞는 게 있었어요. 저랑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는 챗GPT에서는 이렇다는데 이런 거. 내가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챗GPT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많아요. 네. 저도 그래서 챗GPT가 이렇다길래 좀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맞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챗GPT가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뭐 중간에 궁금하셨던 것들 뭐 그런 거는 있으시면 바로바로 그냥 질문 내주세요. 주제와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일단 보험의 기본 설계하는 그런 기준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당연히 지금 또 몇 개월 하셨으니까 한 반년 가까이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좀 짚어드리려면 이 보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영철, 인철, 국철 이때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암 진단금 얼마나 설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신 진단금 얼마 설계해야 되는데 또 얼마가 적당한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보험 상품별로 그리고 납기별로 또 무슨 금액 보험료가 또 다 다르죠. 보험료 수준.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입문 과정이라든지 신입 교육 들어가면 이 보험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릅니다. 제가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고 참고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기준을 잡는 게 보험료예요.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냥 나 혼자 그냥 그 사람을 파악해서 내 혼자 설정. 저는 안 돼요. 물어보는 본인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 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터무니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암 1억 보장받고 싶은데 보험료 3만 원 해달라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보험료로 먼저 가거든요. 왜냐면 열심히 짰어요. 진짜 열심히 막 저는 고객의 소득 수준과 뭐 이런 지출 수준까지 FF 팩트 파인딩이라고 해서 저희 FF라고 정보를 수집한다 라고 해서 FF라고 하는데 FF를 엄청 열심히 집에 숟가락 한 숟가락까지 다 파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보험이 이 정도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보험사를 다 비교해서 가져가서 딱 꺼냈습니다. 보험료 보고 바로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저는 제일 처음에 설령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분이 안 원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2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결국에는 고객이 노력에 맞춰줘야 된다. 고객이 10만 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정도쯤은 왜 10만 원에서 좀 플러스 한 2만 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말발로 가능하잖아. 특이한 몇 개 좀 더 좋은 게 더 있다. 이거 좀 넣는 게 어떨까? 이거 1,000원짜리인데 이거는 꼭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1만 원 정도는 없애긴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기준 잡는 게 이제 갱신, 비갱신. 갱신, 비갱신에 대해서 저도 고객님과 대화를 합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당연히 보험료 얘기하고 나서 이거 얘기하는 건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갱신을 유발할 때도 있고 갱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갱신이 예를 들어서 단순 예입니다. 암 1억이라고 칠게요. 암 1억. 그러면 20년 갱신, 20년 만기죠. 20년 갱신 그리고 20년 납 100세. 100세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보험료 차이가 예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한 3만 원. 3만 원. 이게 한 25세 기준 잡을게요. 3만 원. 요게 15만 원. 한 2, 3년 전에는 실제로 했었거든요. 지금 또 비교 안 해서 잘 모르긴 하거든요. 요렇습니다. 그러면 20년 3만 원, 20년 240회. 240회 꼭 해야 되죠. 3만 원. 이거 꼭 할게요. 네. 7,200인가? 720만인가? 그리고 15 곱하기 3,600. 3,600. 2020년. 한 3,600만. 일단 20년까지는 뭐가 나아요? 갱신이 낫죠. 갱신 훨 낫죠. 갱신 훨 낫죠. 이게 갱신이 되겠죠, 20년 뒤에. 네. 얼마까지 될까요? 많이 25세가 45세가 됐습니다. 못해도 2배는 되겠죠. 한번 못해도 2배는 되겠죠. 6만 원. 다시 곱해봅시다. 6 곱하기
1440. 이게 두 개 더하면 플러스 2160. 2160이죠. 2160. 아직까지 뭐가 나와요? 아직까지 이게 낫죠? 맞죠? 이거 40, 지금 44세, 49세. 한 번 더 갱신된다. 그러면 뭐가 더 나아요? 이게 낫겠죠. 그래서 500과 이런 얘기를 나눠봐요. 이게 갱신 예시 보험 설계서 뒤에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계산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계산기 두들 바로 뚫리게 돼요. 바로 뚫려서 이게 당연히 좀 달라지겠죠. 이게 그때 또 돼서 그 나이와 그 직업과에 따른 이 위험률 계산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산출하는 방법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한 40년까지는 이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나이가 25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30세든 35세든 제가 봤을 때 한 35세까지는 이 계산법이 통해요. 35세까지 40년 40년 지났으면 이게 몇 살 되는 거예요? 65세 되는 거죠. 65세까지 65세까지는 얘가 안 났다. 만약에 35세다 그럼 75세까지는 얘가 안 났다. 이제 고객의 성향을 또 대화는 파악해요. 고객이 이 안에 출근할 것 같다. 이 안에 암 걸리더라도 걸릴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더라도 이게 나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컨펌만 받았다. 그러면 3만 원짜리 가입시켰어요. 고객이 한 10만 원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서 3만 원짜리 가입.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입하려고 했었다가 이거를 갔어요. 그럼 얼마 여력도 생겨요? 12만 원 여력도 생기죠. 이걸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할 수 있죠. 전자번호 가입시키고 다른 뇌신 진단을 넣고 입원비 통원비 또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죠. 중심보험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갱신 비갱신 또 고정관념이 박히신 고객들도 있거든요. 무조건 비갱신 좋다. 갱신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무조건 또 갱신이 안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비갱신으로 할 수 없죠. 또 오히려 하기가 힘들죠. 보험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75세 안에 쇼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지거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좀 권하고 싶다. 왜냐면 12만 원 다른 걸 좀 땡겨오고 싶다. 이걸 3만 원짜리 이걸 하고 10만 원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필할 점이 이 암 발생 나이 통계자 그런 고객님 충분히 이게 점점 나이가 어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40, 50대 그러면 고객님 혹시 이걸로 뭐 안 하셔도 이걸로 하고 차라리 암은 이걸로 줘보시고 내신 우리 암내신, 산내질환 중요하고 그리고 고객님 살아가시면서 암 걸릴 확률보다 입원 수술할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입원 수술 특약 우리가 수술 특약도 얼마나 많아요? 저희 수술 특약만으로도 역선택 가능하죠. 역선택하면 안 되겠지, 맞죠? 피보험 이익을 더 받을 수도 있죠. 내가 낸 보험료보다, 맞죠? 그럼 수술 특약만, 입원 특약 예전에 입원 특약 상급병원 1인실 60만 원 막 이래 되죠. 65만 원. 건강검진은 어디서 알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알아죠. 대학병원 가가지고 1인실 입원하라죠. 상급 종합병원 질병수술 특약 이런 거 막 200만 원까지 들어가잖아요. 용종 하나 떼면 200만 원. 용종 하나 떼고 입원 6시간 했다. 그러면 또 60만 원 또 나오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했어. 이제 그런 것들 막 머릿속으로 계산 때려보고 내가 그러면 고객님한테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분이 지금 한 30대나 40대네 그러면 건강검진 분명히 하고 인공
용종 빼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용종 뺄 확률이 더 높잖아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죠. 80%예요. 80%. 그러면 이분이 못해도 3년 이내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용종 하나 떼면 내가 가입시킨 보험에서 보장이 나오게끔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3년 뒤더라도 우리 보험 설계는 계속 꾸준히 할 거니까 3년 이후에 이 고객은 나한테 충성 고객이 되겠네. 그러면 3년 이후에 내가 보험 청구해주고 보험 받아주고 나서 이분 가족들 터치까지 이렇게 막 큰 그림까지 다 그릴 수 있어. 이분들 가족들까지 내가 다 할 수 있겠네. 이분 친구들까지 내가 소개받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좀 더 먼 미래까지 보면서 보험 설계 해주시다 보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보험 설계 이렇게 쭉 평생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강 검진도 이번에 시키세요? 병원 검진도 그렇고 뭐 병원 아니면 뭐잘 안 해주긴 하는데 뭐 입원이 안 되더라도 수술비만 빡빡하게 넣어놔도 어차피 나오는 돈이 몇 개월 전만 해도 상급종합병원 수술비가 지금 수술비가 회사별로 다 가입됐었거든요. 회사별로. 그래서 비용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한 번 하셨는데 3천만 원이가 나왔어요. 비용 수술하는데 얼마나 나온지 알아요? 100만 원도 안 걸립니다. 대학병원에서.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좀 큰 이비인후과에서 하면 그 수술하는데 절개로 들어가면 50만 원 하고 절개 안 하고 이렇게 레이저로 찢는 거 하면 30만 원 정도. 근데 대학병원에서 하면 그 한 2개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거 하고도 충분히 안 나와요. 3천만 원. 그때 뭐 상질 치료, 질병 치료, 지금 암주 치료처럼 뭐 얼마 하면 돈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장인 거죠. 먼저 이런 게 해결되고 나서 저는 보장으로 들어요. 보험료 뭐 대략 15만 원, 갱신, 비갱신, 비갱신을 정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정해지잖아요. 맞죠? 내가 얼마 넣겠다라는 게 없죠. 그냥 이거에 맞춰서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랑 이거에 맞춰서 넣으면 뭐 대략 뭐 3천, 2천 이런 식으로 설계되고 나머지 수술, 입원, 통원 뭐 이런 것들 이제 골고루 쭉쭉쭉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고객에게 가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고 나서 고객이 수정 이거는 좀 필요 없다 아니면 또 이거는 더 필요하다 뭔가 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이런 거 있던 아까 FF 팩트 파인딩 요거 할 때 가족력이랑 이런 거 다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알리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 관련된 질병들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제안하면 클로징이 되는. 판매 프로세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고객 만나서 계약 클로징까지 이 판매 프로세서만 잘 지켜주셔도 문제 없었죠. 제일 처음에 T 요거 하고 그 다음에 AP 이제 어프로치 다 같다. 다 여기서 이제 니즈 확률 오늘 탭은 이제 콜 AP 어프로치라고 해서 니즈 확률 다가 어프로치는 정확하게 이제 다가간다라는 단어인데 니즈 확률이 아까 했던 게 다 AP 자료입니다. AP 자료 이 PT 자료가 아니에요. AP 자료 니즈 확률을 하기 위한 자료. 그러고 나서 FF 팩트 파인딩, 정보 수집, 알림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힘없는게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등등 뭐 계좌번호 등등등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PT 프레젠테이션
여기 이제 제안서를 우리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클로징 그냥 마무리해주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증권 전달과 소개 요청. 소개 요청. 증권 전달과 소개 요청. 요렇게만 좀 잘 지켜주셔도 한다는 데 있어가지고 큰 틀이 있다. 쓰셨네요. 이거 중요도라는 거죠. 중요도.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제일 중요해요. 고객 상담을 하는데 한 큐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시간을 잡으면 요게 50분입니다. 2주 하면 50분. 이거 정보 받는데 5분, 상품 설명하는데 5분.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도를 따지고 보면 2주 하는 게 고객이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될 필요성과 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줘요. 내가 가입해라라고 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되면 안 돼요. 고객이 가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이 그러면은 네. 뭐 애매한데 매출하기는 그렇지만 상품이 지금 암백도, 내신백도, 암백도 제가 됐잖아요. 네. 지금 시대 이 시기에 지금 추세가 조금 많이 나가는 제일 요즘 건강보험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H 건강이죠. 그리고 당뇨 종신보험과 제로백 H가 현재 진행됩니다. 담배하고 제거는 좀 어때요? 간병하고 제가는 하나생명이 상품이 뭐 저도 비교를 못 하는데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사실 더싼 회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나 보더라고요. 상품 자체가 안 좋거나 이게 아니라 아마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밀려서 참. 그래서 오히려 간병제가 쪽으로는 케어백이 더 잘 나가는 이유가 아예 아싸리 컨셉이 다릅니다. 그냥 싸게 간병제가만 하는 게 아니고 환급까지 보는 간병제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오히려 컨셉 자체를 그렇게 잡아서 가입하는 케어백이 차라리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또 딱 30분 마무리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3시 딱 1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딱 2시 반에서 3시 반인데 요런 교육을 정말 그냥 뭐 별거 아닌 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런 교육들인데 이런 교육들을 그래도 제가 꾸준히 매주는 못 되더라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해드릴 거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오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